야담이 생각나는 밤엔 야담 포착. 청운 삼첩. 조선 숙종 27년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푸른 별이 유난히 빛나던 그날 가난한 농가에서 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집 뒤편 느티나무에는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날아들어 괴이한 울음소리를 내었지요. 여보, 이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까마귀 떼가. 허튼 소리 말게. 우리 딸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징조일세. 아이의 아버지 윤참봉은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이름을 청운이라 지었습니다. 푸른 하늘처럼 높고 넓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청운이 태어난 날의 기이한 현상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까마귀 떼가 몰려드는 아이라니 분명 저주받은 아이일세. 그러게 말일세. 산파가 그러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푸른빛을 내뿜었다지 뭔가? 이러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청운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6살이 되던 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강물이 줄어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지요. 하늘이 노하셨다. 이 모든 것이 저주받은 아이 때문이다. 주민들의 분노가 윤참봉 가족을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청운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북쪽 산중턱에 있는 바위 밑을 파보아라. 그곳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청운은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반신반의하던 윤참봉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청운이 가리킨 바위 밑을 파자 정말로 맑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기적이다. 이 아이가 물을 찾았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청운을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아이로 여기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 청운에게는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때로는 영혼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저 할머니가 계속 저를 부릅니다. 무슨 할머니 말이냐, 청운아? 저 귀퉁이에 계신 할머니요.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윤참봉이 바라본 방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딸이 혼잣말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청운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고 말했지요. 그날 밤 청운은 꿈에서 다시 하얀 도포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내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너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운명이라뇨?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신의 뜻을 전하는 자로 정해졌다. 무당의 길을 걸어야 한다. 청운은 깨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들린 듯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청운의 눈에서 푸른빛이 발산되었습니다. 신령님,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바치겠습니다. 제 운명을.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청운의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청운의 변화였습니다. 10살 소녀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한 줄기 흰 머리카락이 생겨났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가 있었습니다. 청운아,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어머니, 전 이제 알아요. 제가 가야 할 길을. 그날 이후 청운은 마을에서 작은 무녀라 불리며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 윤참봉은 딸이 천한 무당의 길을 걷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청운아, 내가 양반의 딸로 태어났건만 어찌 무당이 되려 하느냐? 나의 체면이 서지 않는구나. 아버지,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제가 거스를 수 없는 길이옵니다. 윤참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운은 15이 되던 해에 마을을 떠나 유명한 무당인 만월 할매를 찾아갔습니다. 만월 할매는 청운을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별빛을 머금고 태어났다는. 할매, 저를 아십니까? 너의 운명은 이미 별들 사이에 쓰여 있었다.
너는 평범한 무당이 아니라 천신의 입이 될 아이다. 그렇게 청우는 만월 할매 밑에서 무녀의 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성장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소문난 무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운이 23이 되던 해 조선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숙종과 장희빈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 정치적 긴장이 전국을 뒤덮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운의 구판에 한 젊은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무녀님, 제 미래를 봐주십시오. 청운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의 꿈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이목구비에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지요. 공자님의 성함이 제 이름은 이연입니다. 한성부 이판의 둘째 아들이지요. 청운은 떨리는 손으로 점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연의 운명이 보였습니다. 그는 장차 큰 벼슬에 오를 인물이었으나 그의 앞에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자님, 앞으로 3년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물을 건너는 일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3년이라. 그리고 물이라. 제가 곧 영경으로 떠날 예정인데 그곳에서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연의 운명에서 본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에는 붉은 실로 연결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무녀님,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공자님, 양반과 무녀 사이의 만남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이치라. 때로는 이치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연은 그 후로도 자주 청운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점을 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청운에게 책을 가져와 읽어주었고 청운은 그에게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을 알려주었습니다. 청은, 당신은 왜 무녀가 되었습니까? 제 의지가 아니라 운명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건가요? 운명은 강물과 같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작은 물길을 만들어 흐름을 바꿀 수는 있지요.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양반과 무녀의 사랑은 결코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연은 곧 영경으로 떠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3년간 공부를 마친 후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청은, 나와 함께 떠나지 않겠소? 영경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무녀였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오. 공자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운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연이 떠나기 전날 밤 청우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이연은 깊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이현 공자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꿈에서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은, 나는 가야만 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부친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청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올 뽑아 작은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기운이 담긴 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연은 그 부적을 가슴에 품고 떠났습니다. 청우는 그가 떠난 후에도 매일 밤 그를 위해 기도했고 신령들에게 그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이연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청운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치적 판도가 형성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청운은 궁에서 온 사신들에 의해 불려갔습니다. 무녀 청운, 중전마마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청운은 생전 처음으로 궁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중전 인현왕후는 그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소문난 무녀 청운인가? 네, 마마. 이 천한 무녀가 마마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대의 소문을 들었소. 그대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나에게도 그 능력을 보여줘. 청운은 인현왕후의 명령에 따라 점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너무나 끔찍한 미래였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다시 장희빈이 권력을 잡는 모습이었지요. 마마,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마마께서는
큰 시련을 겪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인현왕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대의 말을 믿겠소. 앞으로 자주 궁에 와서 나를 도와줘. 그렇게 청운은 궁궐의 무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의 신임을 얻어 궁중의 중요한 의식을 담당하게 되었고 때로는 정치적 조언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희빈 일파의 눈의 가시가 되었지요. 저 무녀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장희빈의 측근들은 청운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청운이 왕의 목숨을 위협하는 저주를 행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고 이를 숙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즉시 그 무녀를 체포하라. 청운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고문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음모의 배우의 이연의 아버지 이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녀 청운 내 죄를 인정하느냐? 저는 결코 임금님께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청운은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인현왕후도 몰래 그녀를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역학관계는 너무나 복잡했고 청운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감옥의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 때 청운 앞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청운, 나요. 이현 공자님? 어떻게 여기에?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모든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연은 청운에게 탈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경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비밀리에 조선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 이렇게 되면 당신도 반역자가 됩니다. 상관없어요. 당신 없는 삶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연의 도움으로 청운은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양을 빠져나가기 직전 이연의 아버지 이판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 내 아들을 현혹한 요물 같은 계집. 아버님, 청운은 결백합니다. 그녀는 모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어리석은 놈. 내가 어찌 무녀 따위에게 현혹되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느냐? 이판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내 아들은 살려두되 제대로 단련시켜야겠다. 군사들이 다가오자 청운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현 공자님, 제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봅니다. 살아남으셔서 좋은 삶을 사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청운은 뒤편의 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연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청운의 몸은 강물에 휩싸여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리로 오시게. 한 여인이 강가에 떠밀려왔네. 어느 작은 어촌 마을 어부들이 그물을 뒤적이다가 한 여인의 몸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살아있네. 어서 마을로 데려가세. 의식을 잃은 여인은 마을의 무당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노무당 구월이 그녀를 돌보게 되었지요. 이 아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졌구나. 청운이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건 네가 찾아야 할 답이다. 하지만 강물이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9월은 청운에게 강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강에서 온 비밀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었지요. 강비는 9월 밑에서 다시 무녀의 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몸은 기억하지 못해도 너의 영혼은 기억하고 있구나. 내 손놀림을 보아하니 너는 이미 무당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강비는 빠르게 무녀로서의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다만 가끔씩 꿈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강비는 9월의 뒤를 이어 마을의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주변 지역까지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지역 순찰을 나온 것이었지요. 관찰사님께서 마을의 유명한 무당을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9월 할매가 연로하시니 강비 무녀가 가야 할 것 같소. 강비는 관찰사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27살이 되었고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관찰사를 만나기 위해 관하로 들어선 강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관찰사는 다름 아닌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무녀가 왔사옵니다. 관찰사 대인. 들어오게 하라. 강비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관찰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청운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의식을 뒤덮었고 과거의 모든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현, 공자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서로 영영 이별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난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 아니, 이제는 관찰사 대인이시군요. 많은 일이 있었소. 당신이 사라진 후 나는 아버지의 강요로 과거에 응시했고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소. 그리고 2년 후의 복권 이후 장희빈 일파가 물러나면서 정치적 상황도 바뀌었소. 이현은 청운에게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희빈은 폐위되었고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운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도 밝혀졌지요. 당신의 결백이 증명되었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내게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현왕후의 복권 이후 청운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궁중무녀가 되어 인현왕후를 모셨고 이현 역시 승진하여 한양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청운, 그대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권되었으니 그대는 참으로 신통력이 있어. 인현왕후는 청운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천운무녀라는 특별한 호칭을 받고 왕실의 중요한 의식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운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청운. 이제 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궁궐을 떠나 민간에서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인현왕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리다. 그러나 언제든 필요할 때 그대를 부를 수 있게 해주겠소. 청운은 궁을 떠나 한양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정치적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청운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청운과 가까이 지내며 서로를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운, 내가 당신 곁에 있어도 괜찮겠소? 공자님, 양반과 무녀의 인연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운명의 시험을 통과했소.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편견과 규범을 넘어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학문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고 청운은 계속해서 무녀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식으로 혼인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부부가 되어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운이 35이 되던 해 그녀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 운명의 세 번째 고비가 다가오고 있다. 세 번째 고비라뇨? 첫 번째는 무녀의 길을 받아들인 것, 두 번째는 죽음에서 돌아온 것. 이제 세 번째 고비가 남아 있다. 청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현을 깨웠습니다. 이현 공자님, 제게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오, 청운?
저는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현왕후의 시녀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천운무녀님, 큰일입니다. 역병이 돌아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청운의 세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궁중 의관들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운, 그대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오. 백성들을 구해 주시오. 인현왕후의 간곡한 부탁에 청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함께 가겠소, 청운. 안 됩니다. 공자님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제가 만든 약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청운은 이현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역병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치료법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청운 자신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하얗게 변해갔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청운무녀님,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아직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3개월 후 역병은 기적적으로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청운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한 후 이현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현은 그녀를 발견하고 급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청운의 상태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청운,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오. 이현 공자님, 저의 운명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청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 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과 함께 청운의 눈에서 푸른빛이 발산되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이윽고 창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청운의 장례식 날 하늘에는 전에 없던 아름다운 푸른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신의 달이라고 불렀고 청운이 하늘의 신이 되어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은 청운의 유지를 받들어 자신의 서당을 확장했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청운이 만든 약과 치료법을 기록하여 책으로 남겼고 그것은 후대 의원들에게 소중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청운이 떠난 날이 되면 이현은 산에 올라 하늘을 향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운,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시겠소? 세월이 흘러 이현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그의 등은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청운을 만났습니다. 이현 공자님, 이제 저를 만나러 올 시간입니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겠소, 청운? 네, 우리의 인연은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은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는 2개의 푸른 별이 나란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신의 눈물이라고 불렀고 2 별이 서로를 찾아 함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청운과 이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위기가 닥칠 때면 푸른빛을 내뿜는 영혼이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